안녕하세요. 윤현중입니다. 오늘은 이승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승만은 1945년 10월 16일 날 우리나라에 돌아옵니다. 1904년에 우리나라를 떠났다가 1910년부터 12년 사이 잠시 돌아온 후에 또 떠나서 33년 만에 귀국한 것입니다. 이승만에 대해서는 세 가지 정도 우리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승만은 어떤 인물인가? 두 번째는 이승만이 해외에서 어떤 식으로 독립운동을 했는가? 세 번째는 이승만식 독립운동에 대한 평가입니다. 먼저 이승만은 기본적으로 여러 독립운동가, 독립투쟁한 사람들이 많지만은 그 중에서 이승만은 외교적인 방법,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한 미국이 당시에는 국제사회에서 굉장히 결정권이 있는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미국에서 주로 독립운동을 한 외교적인 방법으로 독립운동을 한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승만은 원래 1904년도에 미국으로 갔을 때 고종의 어떤 지시를 받고 포츠머스 강화조약, 일본과 러시아 사이의 전쟁을 마무리하는 조약인데 그 당시에 미국 대통령이 중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가서 미국 대통령과 그리고 국무장관에게 한국의 독립 보호, 독립을 좀 보호해 달라 이런 요청을 하려고 갔습니다. 물론 실패했습니다. 그때 이승만은 느낍니다. 이게 국력이 없고 그러면은 발언권도 없고 또 우리 입장을 상대 측에 전달할 방법도 없다는 거, 거의 문전박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사실을 절실하게 깨닫고는 이승만은 외교를 배우기로 합니다. 공부를 안 하면은 도저히 국제사회의 룰이라든지 이런 거를 알지 않고는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생존을 보장받을 수 없다. 이렇게 결론 내리고 공부를 해서 1907년에 학사 자격을 취득합니다. 그리고 프린스턴 대학에 진학을 해서 거기서 미국의 영향을 받은 영세 중립론 이런 제목으로 박사 학위를 받습니다. 당시에 중립을 연구했던 것은 시대가 약육강식의 그런 제국주의 시대이고 제국주의 국가들에게 둘러싸인 우리나라였기 때문에 중립이 하나의 우리나라의 독립을 보장하는 방책으로 판단됐기 때문에 중립을 연구한 것입니다. 중립은 그야말로 독립의 방안으로서 중립을 연구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공부를 한 이후로 이승만이 주로 활동한 것은 두 가지 방식입니다. 하나는 미국의 주요 인사, 대통령과 국무장관입니다. 국무장관은 우리나라 외교부 장관과 같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한국의 독립보호라든지 한국의 독립요청 그런 편지를 계속 써서 보냅니다. 그렇게 해서 미국 정책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미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각종 우리나라의 그런 미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종 회의에 참석을 해서 한국의 참석을 요청하고 한국의 대표로서 한국 조국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회의에서 우리 입장을 개진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 이런 어떤 외교적 활동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예상하겠지만은 충분치 않고 또 약소국이라서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이 사실상 참여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실 굉장한 좌절을 맛봤지만은 이승만은 거기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한국의 입장이나 독립보호 요청 그런 것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그런 활동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좌절할 수 있고 절망이 있는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는 그런 것이 바로 투쟁심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다가 1919년이 큰 계기가 됩니다. 1919년에 한국에서 3.1 독립운동, 독립선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세운동이 있으면서 이승만도 크게 감명을 받습니다. 조국에서 그런 헌병경찰 통제 하에서도 그렇게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그렇게 우리 국민이 거국적으로 일어선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감명을 받습니다. 이승만뿐만이 아닙니다. 그 상하이나 모든 그 독립운동을 하던 해외에서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큰 영향을 받고 또 국민의 명령이라고 생각해서 큰 변화를 꾀합니다. 이때 이승만은 그 굉장히 많은 곳에서 그 초빙을 받습니다. 사실 그 이승만의 명망이라든지 그런 그 기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사례를 보면은 노령 임시정부라고 해서 그 러시아령의 그 임시정부가 하나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국무경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상하이 임시의정원에서는 국무총리를 제의했다가 이어서 그 임시 대통령을 추대를 합니다. 그리고 한성 임시정부 서울입니다. 여기에서도 집정관 총재로 추대를 합니다. 그게 사실상 그 내각 수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이승만은 1920년에 상하이 그 임시정부로 가서 임시 대통령직에 취임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상하이에서 임시정부라는 것이 그 국제사회로부터 승인을 받은 정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서 할 수 있는 그 역할이 굉장히 제한됩니다. 기본적으로 다른 나라의 승인을 받지 못한 정부인데다가 그 자체 군사력이 없지 않습니까? 또 재정도 돈이 없죠. 왜냐하면 세금을 거둘 수 없는 상황이니까 돈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활동에 제약을 받고 그 이승만은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된다고 큰 생각을 하고 1921년에 그 6월경에 그 다시 미국 워싱턴 군축회의 참석 겸 그 중국 상하이를 떠납니다. 그렇게 해서 물론 그 상하이 임시정부 임시대통령직에서 면직당하지만은 그에 구애받지 않고 구미위원회라고 해서 임시정부가 그 미국에 설치한 하나의 그런 파견기관 형식으로 구미위원회를 설치했는데 거기서 위원장을 하면서 미국 내에서 활동을 합니다. 이런 활동을 통해서 이승만은 계속해서 미국에 영향을 미치려고 노력합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국제사회의 정세가 너무 안정돼 있을 때는 사실 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 때는 이승만이 하와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한인단체들을 이렇게 끌어모아서 독립 훈련, 군사훈련도 실시하고 또 독립을 위한 준비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한인들을 결속시키는 그런 활동을 하다가 다시 또 국제사회가 시끄러워지면은 다시 미국 본토로 와서 또 독립활동을 합니다. 1939년도에는 2차 대전이 일어납니다. 그때부터 또 이승만은 활동을 많이 합니다. 거기에서 미국 행정부 요인들을 만나서 그런 우리 한국 정부의 입장을 전달하고 또 국제회의가 있으면은 거기에 참석을 시도하고 그런 활동을 계속하고 그러다가 1941년이 되면은 그때가 바로 일본이 진주만 기습을 하는 그런 해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12월 달에 진주만 기습을 하는데 그 전에 1941년 그 전에 이승만은 일본 내막기라는 책을 발간합니다. 이 프란체스카 여사가 굉장히 타자 친다고 고생하고 눈이 부르틀 정도로 눈이 짓물러질 정도로 그리고 손가락이 타자 치느라 너무 아플 정도로 그렇게까지 열심히 고쳐서 일본 내막기라는 책을 냅니다. 그것은 일본의 미국 침공을 경고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런데 그 책이 나온 지 6개월도 안 돼서 일본이 하와이 진주만 기습을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승만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하는 어떤 그런 있었고 이승만에 대한 평가가 높아진 그런 한 요인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까지도 미국은 상하이 임시정부를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구미위원회 대표로 나와 있는 이승만에게도 어떤 인정을 하지 않았죠. 그런 가운데서도 이승만은 굴하지 않고 계속
독립투쟁을 외교적인 그 한국 정부나 한민족을 위한 그런 외교적 행위나 활동을 한 것입니다. 이때 그 미국 사회에서는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거의 90%를 차지하듯이 석권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중국은 일본의 침략을 받아서 아주 어려운 처지에 있었고, 우리나라는 아예 식민지화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미국에 가서 너무 한민족을 나쁘게 말한 것입니다. 한민족은 뭐 국가를 다스릴 능력이 없다든지, 한민족은 너무 뭐라고 할까요? 원시적이고 야만적이다라고 하면서 한국의 풍습이나 문화를 비방하고, 그 대신에 일본은 축해 세우고, 일본은 저쪽에 탈라론 이렇게 해서 아시아 수준을 넘는다, 서양과 비슷하다, 뭐 이런 식으로 자리매김하고, 심지어는 일본이 진주만 기습을 해서 미국 함대 일부를 파괴했을 때 일본 국민들은 드디어 일본이 서방 선진국처럼 강대국이 됐다, 이렇게 하면서 좋아합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미국 내에서 미국 국무성 관리들은 전부 다 일본인이 제시하는 그런 시각, 일본인이 쓴 책을 통해서 한국인을 바라보고 한국을 본 것입니다. 이때도 이승만은 일본에 대항해서 투쟁을 합니다. 한국은 결코 그런 뭐라 그럴까, 나라를 다스리지 못하는 그런 민족이나 국가가 아니다. 우리는 반만년의 역사가, 독립된 역사가 있다. 그런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그런데 일본이 지금 현재 한국을 식민 통치하면서 아주 가혹하게 우리 한민족을 통치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한민족이 지금 이제 신음하고 있는 것이지, 한민족이 할 말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미국은 똑바로 봐야 된다. 결코 일본인이 말하는 대로 봐서는 안 된다. 이런 투쟁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승만은 사실 맨손으로 싸우는 것이고, 거기 일본은 공식 외교관, 대사관을 설치해 놓고, 그리고 일본 정부에서 주는 각종 홍보 자료와 선전물, 이런 돈이 다 지원되고 이런 가운데서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이승만 혼자 일본의 그런 한국인을 폄하하고 한국인을 비방하는 그런 데 맞서 싸웠기 때문에 얼마나 투쟁치고는 힘들었겠습니까? 그렇게 이승만이가 일본과 싸운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일본의 어느 정도 업무가 태평양 전쟁을 계기로 해서, 미국도 이제 정신을 차리게 되긴 했지만은, 그런 과정을 이승만이 밟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독립투쟁을 하는 종류를 보면은 무력투쟁도 있습니다. 무장투쟁도 있고, 또 음성적으로 저항하는 그런 투쟁도 있을 수 있고, 또 방법은 여러 가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승만의 투쟁 방식, 외교 활동을 통한 투쟁 방식은 어떤가? 특히 강대국의 정책 결정권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방식의 투쟁 방법, 외교 활동에 의한 투쟁 방법은 어떤가? 이런 우리 평가를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것이 과연 차라리 그냥 중국에서 일본군과 교전을 하면서 적 한 명이라도 더 죽이는 게 낫지, 미국에서 그렇게 별로 영향을 미치기도 어려운 그런 자리에서 외교 활동한다고 그렇게 하는 것이 별 도움이 되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파데레스키라는 그런 폴란드 피아니스트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피아니스트입니다. 그 사람은 아주 피아노를 치는 걸 보면은 굉장히 독특하게 연주를 합니다. 유튜브나 이런 데서 보면은 음악을 한번 들어보시면은 굉장히 격동적이고 사람의 심장을 쿵쾅거리게 만드는 그런 음악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미국 대통령 윌슨이 파데레스키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음악을 사랑하고 그 사람의 인성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파데르스키 그 폴란드 작곡가는 그 자기 조국이 현재 그 신음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 독일과 오스트리아, 러시아 삼국 분할이 돼 가지고 지금 자기 나라가 없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살고 있는 그 폴란드 사람으로서 자기 조국이 독립되기를 갈망을 했죠. 그런데 윌슨이 그걸 보고 너무나 감명을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훌륭한 예술가, 음악가가 자기 조국을 잊지 못하고 조국의 독립을 절실히 바라는구나. 그렇게 해서 그 영향을 받아서 윌슨이 그 1차 대전 종전 조건인 윌슨의 14개조에 보면은 폴란드 독립이 들어가 있습니다. 폴란드를 독립시켜야 유럽이 그 평화가 온다는 그런 이유이기도 하고, 당시에 미국의 입장이 굉장히 강할 때였습니다. 왜냐하면은 러시아에서는 공산혁명이 일어나고 또 그 독일은 사실 그 항복하는 그런 입장 아니었습니까? 그 독일 재정 황제가 그 쫓겨나고 대신에 재정이 무너지고 그 독일은 공화국이 되면서 그 공산주의자들의 어떤 그런 혁명적인 활동도 있고, 이래서 독일이 아주 그냥 패배 같지 않은 패배를 하면서 그냥 아주 그 무질서해져 버립니다. 무력하게 되어 버립니다. 독일이 무력하게 되고, 또 그 러시아 제정 로마노프 왕조가 또 공산혁명에 의해서 무력화되는 이런 와중에 미국이 독보적으로 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이 참 운이 좋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윌슨은 그 윌슨의 14개조에 폴란드의 독립을 넣었습니다. 그것은 그 폴란드 작곡가 파데르스키의 그 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폴란드가 1919년에 독립할 때 초대 수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그 강대국, 그리고 그 세계적인 이슈에 대한 결정권자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 외교 활동이라는 것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 음악가, 작곡가가 뭘 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실제로 나라의 독립을 이끌었다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만큼 외교 활동이라는 거,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약소국이기 때문에 무력으로 가지고 이 주변 4대국을 어떻게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결국은 외교입니다. 그런데 그런 외교에 대한 이승만은 외교에 대한 성견지명을 가지고 그 미국에서 외교 활동을 했고, 또 그것이 기반이 되고 자산이 돼서 결국은 대한민국이 수립되는 미군정 시기에 한국의 가장 인기 있는 지도자가 되고 결국은 그런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초대 대통령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만큼 그 이승만식의 그 독립운동, 투쟁 이런 거 절대로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